한국이 끝났다고요? 헛소리 집어치우십시오. 당신들이 방금 호랑이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까?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하버드 극비 세미나시. 세계적 석학 제임스 해리슨 교수의 불벼락 같은 호통이 터져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은 이제 망했다며? 끼끌거리던 일본의 다나카와 중국의 왕웨이 교수는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버렸죠. 덜덜 떠는 그들의 창백한 얼굴은 그야말로 통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정보관인 저 윌리엄 챈들러 역시 교수가 단상에 내리꽂은 그 정의로운 비밀 보고서에 숨이 턱 막히고 말았는데요. 전 세계 0.01%만 한다는 한국의 진짜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위기 앞에 8,200만이 하나의 세포처럼 뭉쳐 거대한 괴물로 깨어나는 그 숨막히는 진실.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윌리엄 챈들러입니다. 미국 국무부 소속 동아시아 정보관으로 벌써 15년째 펜타곤과 백악관을 오가며 일하고 있었죠.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쑥스럽습니다만 워싱턴의 수많은 외교 관료들 중에서도 동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저만큼 뼛속 깊이 꿰뚫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베이징의 매연 가득한 하늘 아래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굴기를 두 눈으로 직접 지켜봤고 도쿄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짙게 드리워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깊은 절망을 현장에서 낱낱이 분석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수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제 손을 거쳐 백악관의 기밀문서로 올라갔었죠. 제가 그날 참석했던 곳은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극비 원형 회의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동아시아 미래 전략 사전, 세미나라는 평범하고 학술적인 간판을 달아두고 있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각국의 최고 위급 외교관들과 국가 안보를 쥐락펴락하는 1급 전략가들, 그리고 각국의 정보기관 요원들 40여 명만이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쳐 비밀리에 초청된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외교 전쟁터였던 것이죠. 회의실 안은 무거운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과 최고급 가죽 의자로 채워져 있었고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편히 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그날 세미나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메인 주제가 바로 동아시아 세션, 그 중에서도 다름 아닌 한국 파트였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치열하게 다뤄온 제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어느 정도 계산이 다 끝난 뻔한 변수에 불과했었거든요. 한국? 삼성이랑 현대자동차가 있는 나라지. 아, 요즘은 K-팝이나 드라마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영향력이 꽤 커지긴 했지. 딱 그 정도였습니다.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이리저리 눈치를 봐야 하는 안타까운 샌드위치. 신세에 북한이라는 세계 최악의 지정학적 시한폭탄을 머리맡에 두고 살아가며 심지어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까지 겪고 있는 위태로운 나라. 워싱턴의 주류 전략가들 사이에서 한국은 과거에는 기적처럼 무섭게 성장했지만 이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는 국가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었으니까요. 지정된 자리를 찾아 세미나실 중간쯤으로 걸어가던 저는 맨 앞줄의 귀빈석에 앉아있는 아주 낯익은 두 명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 왼쪽 대각선 방향에는 중국 칭화대학교의 핵심 석좌 교수이자 중국 공산당의 마쿠 경제참사관으로 불리는 왕웨이가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저와도 몇 번이나 피 튀기는 설전을 벌였던 아주 지독한 중화사상 강경파였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일본 경제산업성, 즉 일본의 경제, 규제와 무역 침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부서에서 파견 나온 고위 관료인 다나카가 특유의 속을 알 수 없는 얄미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나라의 피눈물쯤은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버리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중의 냉혈한들이었습니다. 세미나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
왕웨이 교수가 먼저 다나카를 향해 노골적인 조롱이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다나카-상. 오늘 메인 세션이 한국이라면서요?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이 케네디 스쿨이 언제부터 이렇게 한가하고 수준이 낮아진 겁니까? 도대체 한국의 미래에 우리가 시간 들여 분석할 가치가 뭐라도 남아있다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자 다나카가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뱀처럼 간사한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왕웨이 교수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의 한국이 여기까지 턱걸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우리 일본이 기초기술을 거저 넘겨주고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준 덕분 아닙니까? 그들은 입만 열면 반도체니 자동차니 세계 최고라 떠들어대지만 결국 그 알맹이를 뜯어보면 핵심 부품과 초정밀 장비는 전부 메이드 인 재팬, 우리 일본의 기술력에 철저히 기대고 있었죠. 우리가 마음만 먹고 밸브를 살짝만 잠가버려도 당장 공장이 멈추고 벌벌 떨며 무너져 내릴 사상 누각 같은 나라를 도대체 뭘 진지하게 연구하겠다는 건지 우습기 짝이 없네요. 그들의 대화는 주변 다른 국가 대표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을 만큼 오만방자하고 무례했습니다. 왕웨이 교수 역시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신이 난 듯 거들었죠. 다나카 상의 분석이 아주 정확합니다. 기술은 일본의 소나기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고 경제는 거대한 우리 중국 내수 시장의 100%. 목을 메고 있는 그저 운이 좋았던 위성 국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이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한 제조 2025 프로젝트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순간 한국의 쓸모는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리 발밑에 엎드리게 되겠죠. 게다가 지금 한국의 출산율을 보십시오. 인구마저 저렇게 스스로 박살이 나고 있으니 한국은 이제 10년, 아니 5년 안에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질 일만 남은 텅 빈 껍데기 국가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마치 이미 숨이 끊어져가는 사냥감을 눈앞에 두고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흥정하는 굶주린 승냥이들처럼 소리내어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태도가 몹시 불쾌하고 역겨웠지만 차마 선뜻 나서서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그들이 내뱉는 그 저주 섞인 오만함 속에는 당시 전 세계 주류 학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냉혹한 객관적 지표와 약점들이 분명히 일부 섞여 있었거든요. 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미국의 젊은 하버드 연구원들조차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낄낄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거기 K-팝 말고 전략적으로 분석할 파워가 있는 나라였어. 완전히 거품이잖아. 글쎄, 북한이 미사일 쏠 때나 백악관 브리핑에 잠깐 나오는 미국의 완충지대 정도 아니야? 솔직히 오늘 세션은 영양가도 없고 지루하기 짝이 없겠네. 한 연구원은 아예 무관심하다는 듯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주식 차트나 들여다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낀 채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명색이 한 주권 국가의 운명을 논하는 학술의 전당에서 이토록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쏟아지다니 저 역시 그들을 방관하는 미국인이었지만 인간적인 모멸감과 깊은 민망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왕웨이 교수가 손목에 찬 번쩍이는 최고급 명품 시계를 흘끗 들여다보며 다나카에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시간도 다 됐는데 오늘 이 쓸데없는 한국 세션을 굳이 고집해서 진행할 강연자가 대체 누굽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오길래 이렇게 극비리로 모인 건지 원. 다나카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죠. 제임스 해리슨 교수라고 하더군요. 문명 전환학인지 뭔지의 세계 최고 권위자라나 뭐라나. 인류 역사상 위대했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분석했다는 그 늙고 꼬장꼬장한 석학 말입니다. 왕웨이가 어이없다는 듯 책상을 3개 내리치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해리슨 교수요? 아니, 로마 제국이나 대영 제국 같은 세계사를 뒤흔든 거대한 문명만을 연구한다는 그 콧대 높은 대학자가 왜 하필 저런 아시아 구석의 조그만 반도 국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까? 뭐나 마나 뻔하겠죠.
서양 늙은 학자의 눈으로 겉핥기식 경제. 통계나 몇 개 주워 섬기다가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 몰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실패 사례로 삼으려는 모양입니다. 동아시아의 복잡한 피라미드 구조를 저 위대한 중국의 학자인 나보다, 그리고 일본의 브레인인 당신보다 더 뼛속 깊이 잘 아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그의 말에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거대한 제국과 문명의 거시적인 흐름만을 연구해 온 서양의 백발 노 교수가 극도로 복잡하고 특수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깊은 통찰을 보여줄 수 있을까 깊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뻔한 수출입 지표나 인구 통계 몇 개를 나열하며 설교하다가 30분도 채 안 되어 아주 싱겁게 끝나버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세미나실의 참나무 문이 무거운 마찰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며 잡담을 나누던 40여 명의 각국 최고 엘리트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었고 실내에는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한 남자가 천천히 아주 묵직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로 70대 후반을 넘겼다는 하버드의 살아있는 전설, 제임스 해리슨 교수였습니다. 권위적인 실크 넥타이나 번지르르한 명품 정장 대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고 편안한 회색, 트위드 재킷을 걸친 아주 단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모서리 가죽이 다 달아빠져 너덜너덜해진 오래된 서류 가방 하나만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하지만 나이 들어 약간 굽은 그의 어깨와는 극명하게 대비되게 두꺼운 안경알 너머로 번뜩이는 백발 노 교수의 눈빛만큼은 마치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놓을 먹잇감을 노려보는 한 마리 굶주린 호랑이처럼 매섭고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무거운 구두 발걸음 소리를 내며 천천히 강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그 낡은 서류 가방을 마호가니 단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더니 준비된 마이크를 잡지도 않은 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미나실 전체를 한 바퀴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 차갑고도 압도적인 시선이 딴짓을 하던 건방진 미국 연구원들을 찌르듯 지나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다나카의 얼굴을 정통으로 거쳐 마지막으로 오만하게 팔짱을 끼고 있던 왕웨이 교수의 눈동자 한가운데에 정확히 꽂혀 멈췄습니다. 공간의 숨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기세등등하던 다나카와 왕웨이는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고 슬그머니 꼬고 있던 다리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릴 만큼 완벽한 침묵 속에서 마침내 해리슨 교수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47개 거대 제국과 국가들의 발전 모델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샅샅이 해부해왔습니다. 세계은행 최고 수석 고문으로 세계 경제를 주무르며 지냈던 시간과 이 하버드 강단에 섰던 제 모든 인생을 몽땅 바쳐서 단 하나의 질문에 미친 듯이 매달렸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멈추더니 거대한 스크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번쩍이는 빛과 함께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붉고 푸른 색깔별로 빼곡하게 표시된 거대한 세계 지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국가는 그 가혹하고 잔인한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아 지배자가 되고 어떤 국가는 흔적조차 없이 소멸하여 한 줌의 먼지가 되어버리는가.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굳게 자부하는 그 얄팍하고 알량한 지정학적 상식과 편견들을 이 강단 위에서 산산조각 내버릴 생각입니다. 그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무시무시한 첫마디의 회의실 안은 폭풍 전야처럼 거칠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금 전까지 이 강단 밑에서 남의 나라를 향해 낄낄거리며 조롱과 멸시를 쏟아내던 몇몇 오만한 분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평생 잊지 못할 뼈아픈 치욕의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깎아내리고 무시하며 이제 끝났다고 침을 뱉었던 그 나라가 사실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가장 두렵고도 완벽한 새로운 문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그 순간 왕웨이 교수의 오만하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떨리기 시작했고 얄미운 미소를 짓던 다나카의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맺혀 흐르는 것이 몇 미터 떨어진 제 자리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평생을 강대국의 오만과 지독한 편견 속에 갇혀 살아온 그들이 세계 최고의 지성 앞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발가벗겨지는 통쾌한 순간이 막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저 윌리엄 챈들러 역시 숨을 죽인 채 노 교수의 입술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굳건하게 쌓아온 동아시아에 대한 모든 지식마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참하게 부서질 것 같다는 강렬한 예감이 제 온몸의 솜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해리슨 교수의 그 낡은 가죽 가방 속에서 과연 어떤 상상 초월의 진실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지 제 심장은 이미 터질 듯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교수의 거친 손가락이 낡은 가죽 가방의 버클을 풀었습니다. 금속 버클이 풀리는 차가운 쇳소리가 회의실의 숨막히는 정막을 단숨에 깨뜨렸죠. 이내 가방 안에서 누렇게 빛바랜 낡은 서류 뭉치와 작은 구형 USB 하나가 책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을 등지고 서서 마치 말 안 듣는 어린 학생들을 훈육하는 노련한 교장. 선생님처럼 턱을 치켜들고 물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본격적인 해부 결과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그 알량한 지식 수준부터 점검해 봅시다. 도대체 한국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기에 아까부터 그렇게들 신나게 떠들어댄 겁니까? 누구든 좋으니 아는 대로 다 말해보시죠. 회의실에는 잠시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세계적인 거장에게 망신을 당할까봐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때 방금 전까지 가장 큰 소리로 낄낄대던 중국의 왕웨이 교수가 마치 자신이 이 방의 대표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한국은 전형적인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진 위태로운 나라입니다. 내수 시장은 쥐꼬리만 해서 자생력이 없고 우리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철저하게 목을 매고 있죠. 게다가 인구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국가 아닙니까? 왕웨이의 대답에 해리슨 교수는 그저 알 수 없는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에 용기를 얻었는지 일본의 다나카 관료 역시 거들먹거리며 손을 들었죠. 산업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핵심 기술 대부분은 과거 우리 일본에서 헐값에 이전받거나 어깨너머로 베낀 것들에 불과합니다. 반도체도 조선도 자동차도 전부 처음엔 우리가 가르쳐준 것들이죠. 한국은 그저 우리 일본의 시스템을 빠르게 흉내냈을 뿐 세상을 뒤집을 만한 독자적인 원천 기술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카피캣 국가에 불과합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미국의 젊은 연구원 한 명도 피식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세대에게 한국이라고 하면 K-팝이나 넷플릭스에 나오는 좀비 드라마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문화 콘텐츠로 반짝 인기를 끌고는 있지만 그게 국가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역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대답을 묵묵히 듣고 있던 해리슨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에는 매서운 경멸이 서려 있었죠. 놀라울 정도로 제 예상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뻔한 대답들이군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그 판에 박힌 보고서 수준이 딱 그 정도라는 뜻이겠죠. 교수의 신랄한 독설에 왕웨이와 다나카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방금 앵무새처럼 읊어댄 그 오만한 착각들을 제가 가져온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데이터들로 하나씩 무참히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흑백의 낡은 그래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1인당 GDP를 나타내고 있었죠. 1960년 한국이라는 나라의 1인당 GDP가 도대체 얼마였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했죠. 스크린 한가운데에 붉고 거대한 숫자가 강렬하게 찍혀 나왔습니다. 79달러. 79달러입니다. 참고로 같은 해 아프리카의 가나가 183달러였고 아시아의 필리핀이 254달러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신생. 독립국들보다도 훨씬 가난하고 굶주렸던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최빈국이었습니다. 왕회의가 코웃음을 치며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건 경제학개론만 들어도 다 아는 철진한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건 인정하지만 그건 순전히 냉전 시대에 미국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어주고 일본이 기술을 거저 넘겨준 덕분이죠.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강대국들의 원조 덕분이라는 건 전 세계가 아는 상식입니다. 해리슨 교수가 차갑게 웃으며 왕회의를 쏘아보았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았다? 좋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왕회의 교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확 바뀌며 전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서방 세계로부터 천문학적인 경제, 원조를 쓸어 담았던 나라가 지구상에 총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왕회의가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지만 입을 열지 못하자 교수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찌르며 소리쳤습니다. 무려 147개국입니다. 전 세계 147개국이 미국의 달러를 받았고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로부터 산업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교수의 사자후 같은 호통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147개 원조 수원국들 중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최첨단 경제 대국이자 당당한 원조 공여국으로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어디 한번 당당하게 대답해 보시죠. 세미나실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죠. 스크린 위로 1이라는 숫자가 거대하게 떠올랐습니다. 딱 하나. 인류 역사를 통틀어 오직 대한민국 단 한 나라뿐입니다. 다나카의 입술이 바싹 타들어가는 듯 그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왕회의는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죠. 교수는 낡은 가죽 가방에서 누렇게 변색된 문서 하나를 꺼내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1960년 세계은행의 최고 엘리트 경제학자들이 한국을 시찰하고 직접 작성했던 기밀평가 보고서 원본입니다. 여기 적힌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땅속에는 파먹을 자원도 없고 공장을 돌릴 기술도 없으며 도로와 전기 같은 인프라는 전무하다. 이곳에 원조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완벽한 낭비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편이 빠를 것이다. 이게 60년 전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여러분 같은 최고 전문가들이 한국에 내린 최종 사망 선고였습니다. 교수가 스크린으로 화면을 넘기자 196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 곡선이 나타났습니다. 완만하게 오르는 다른 나라들의 선과는 달리 한국의 붉은 선은 마치 로켓이 우주로 발사되듯 수직에 가깝게 하늘을 뚫고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79달러에서 단숨에 35,000달러로 무려 443배의 미친 폭발력. 인류가 문명을 이룩한 이래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경이로운 속도로 진화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이 피비린내 나는 식민지. 수탈과 200년에서 3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에 걸쳐 이뤄낸 산업혁명을 한국은 남의 나라를 짓밟지도 않은 채 불과 60년 만에 그것도 농업에서 경공업, 중화학, IT 그리고 지금의 AI와 바이오 첨단 산업까지 무려 4번의 혁명을 스스로 갈아엎으며 완수해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과 원조만으로 설명이 됩니까? 다나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해리슨 교수님, 앞서 말씀드렸듯 그 기술들의 뿌리는 결국 우리 일본입니다. 일본이 설계도를 주고 공장을 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요.
원천 기술이 없는 한국은 결국 하청 공장에 불과합니다. 해리슨 교수가 다나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원천 기술을 주셨다. 참으로 눈물겨운 은혜로군요. 그렇다면 다나카 상, 당신의 그 위대한 일본이 자랑하는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스크린에 새로운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적나라한 수치였죠. 1980년대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4%를 쓸어 담으며 제국의 부활을 꿈꾸던 그 화려했던 시절, 한국의 점유율은 정확히 0%였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는 완벽한 제로 상태였죠. 그런데 2025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화면을 똑똑히 보십시오. 스크린의 수치가 빠르게 돌아가더니 현재의 막대 그래프가 우뚝 솟았습니다. 한국 24%, 그리고 당신들의 그 위대한 일본은 6%입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해리슨 교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기술을 불쌍해서 던져주었다던 오만한 스승의 점유율은 6%로 쪼그라들어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 기술을 어깨너머로 주워먹었다던 비참한 제자는 무려 24%로 전 세계 첨단 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뿐인 줄 아십니까? 화면이 빠르게 넘어가며 5세대 상용화 시점과 디지털 전환 지수표가 떴습니다. 5세대 세계 최초 상용화 한국, 디지털 전환 지수 세계 3위. 반면 원천 기술의 심장부라 자부하던 일본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전환 지수 세계 27위, OECD 최하위권. 팩스가 없으면 행정 업무조차 마비되는 갈라파고스로 전락했습니다. 다나카 상. 기술을 넘겨준 쪽은 뒤에서 27등을 하고 있고 넘겨받은 쪽은 세계 3위를 호령하고 있는데 이 기막힌 역전극을 당신의 그 얄팍한 입술로 어떻게 설명할 텐가. 다나카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단 한 글자의 변명도 내뱉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손끝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중국의 왕웨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동맹국인 일본이 무참히 박살나는 것을 보자 덜컥 겁이 난 모양이었죠. 그건 일본 내부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와 갈라파고스화 때문입니다. 한국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경쟁자인 일본 스스로가 헛발질을 하며 자멸한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이죠. 한국은 지정학적 이점과 글로벌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말 그대로 천운을 타고난 겁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능력을 깎아내리려는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리슨 교수는 마치 왕웨이가 그 말을 해주길 기다렸다는 듯 몸을 휙 돌려 왕웨이의 눈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운이 좋았다? 참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다운 거대하지만 속이 텅 빈 빈약한 분석이군요. 왕웨이 교수, 당신이 그렇게 운을 좋아하니 제가 아주 치명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교수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왕웨이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일본의 기술을 흡수하며 그 엄청난 운을 누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당신들 중국은 그 똑같은, 아니 수십 배는 더 유리했던 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인 겁니까? 왕웨이의 눈이 동공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억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억지라고요? 똑똑히 들으십시오. 중국은 한국보다 영토가 무려 46배나 거대하고 인구는 28배가 넘습니다. 땅만 파면 희토류가 쏟아져 나오는 자원의 부국이죠. 게다가 2015년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중국은 서방의 모든 핵심 기술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역시 엄청난 달러를 빨아들였고 훔치고 베끼며 기술을 쓸어 담았죠. 심지어 한국을 짓밟기 위해 국가 예산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교수가 책상을 세차게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조건표만 보면 당신들 중국이 한국을 진작에 수십 번은 짓밟고 우주 끝까지 날아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돈과 인구, 땅덩어리를 쏟아붓고도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서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발끝조차 따라가지 못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전전긍긍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운이 좋았던 거라면 모든 걸 다 가졌던 당신들은 왜 아직도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까? 왕웨이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지만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해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의 브레인이라 불리던 그가 하버드 강단에서 서양 노교수의 팩트 폭격 앞에 발가벗겨진 채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 윌리엄 챈들러는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5년간 동아시아를 주무르며 제가 썼던 그 수백 장의 오만한 분석. 보고서들이 한낱 쓰레기 조각처럼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손바닥에 끈적한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강단 중앙으로 돌아섰습니다. 넋이 나간 40여 명의 엘리트들을 향해 그는 평생을 바쳐 찾아낸 가장 경이롭고도 무서운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40년간 전 세계 47개국을 미친 듯이 파고들며 뼈저리게 깨달은 단 하나의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화면의 모든 그래프가 사라지고 단 한 줄의 묵직한 문장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아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사람이다. 환경과 지정학적 위치는 그저 기회의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그 좁은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기어코 문을 부수고 나아가는 것은 오로지 국민이라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국의 껍데기, 즉 수출 통계나 기업의 매출액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의 엔진은 바로 그 척박한 땅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남은 8,200만 명의 한국인 그 자체였습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기 위해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15년간 한국인만을 집요하게 연구하며 찾아낸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을 가장 두려워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이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8,200만 개의 부품이 오차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괴물로 진화하는지 말입니다. 자, 심장 단단히 부여잡으십시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해리슨 교수의 그 서늘한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짧은 전자음과 함께 암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피처럼 붉은색의 숫자 4개가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리며 선명하게 떠올랐죠. 1997. 1997년 12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트라우마이자 그들이 이른바 국치일이라고 부르는 IMF 외환위기가 터졌던 해입니다. 해리슨 교수의 묵직한 내레이션과 함께 스크린에는 당시에 처참했던 흑백 뉴스 영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굳은 표정의 한국 경제부총리가 오만한 표정의 IMF 총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구제금융협약서에 서명하는 굴욕적인 장면이었죠. 거리로 나앉은 실직자들, 줄도산으로 셔터가 굳게 닫힌 공장들. 화면만 봐도 그 당시 한국인들이 느꼈을 끔찍한 절망감이 세민하실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가 금고는 말 그대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사실상 국가 부도 사태였죠. 세계은행과 IMF의 최고 엘리트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한국의 미래에 대해 아주 비관적인 진단표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이 파산 상태에서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하려면 아무리 낙관적으로 잡아도 최소 15년에서 20년, 비관적으로는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단언했었죠. 교수는 스크린 위로 당시 전문가들의 예측 보고서들을 띄웠습니다. 저 윌리엄 챈들러 역시 국무부에 처음 들어왔을 무렵 그 보고서들을 읽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났습니다. 당시 워싱턴의 모든 관료들은 한국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얼마나 지났을 때 한국이 이 엄청난 빚을 전액 상환하고 IMF 체제를 완전히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손가락 3개를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단 3년 4개월입니다. 전문가들이 20년을 예상했던 그 끔찍한 국가 부도를
이 나라는 단 3년 만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완벽하게 극복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화면이 바뀌고 아주 기묘하고도 가슴 뭉클한 사진 한 장이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선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의 아버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젊은 어머니, 심지어 허리가 굽은 백발의 할머니들까지.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나 폭동의 기운은 전혀 없었고 대신 무언가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이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바로 금입니다. 1998년 이른바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의 현장이었죠. 해리슨 교수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국가가 빚더미에 앉아 망하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인들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전 재산을 꺼내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간직했던 결혼반지, 갓난아이의 100일 돌반지, 대대로 물려받은 낡은 금비녀까지. 무려 400만 명의 국민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국가를 살리겠다며 자신의 피 같은 재산을 내놓기 위해 저렇게 끝도 없는 줄을 섰습니다. 그렇게 모인 금이 무려 227톤, 당시 가치로 35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액수였죠. 저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400만 명이라니요. 당시 한국 인구의 거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헌납했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가 우리를 향해 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터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시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월스트리트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한 부자들을 처벌하라. 정부가 내 빚을 책임져라. 라며 분노를 표출했죠. 유럽의 그리스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상점이 약탈당하고 연금을 깎지 말라며 화염병이 날아다녔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서구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의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교수가 다시 스크린 속 한국인들의 결연한 얼굴들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정부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희생하자고 나선 겁니다. 나의 작은 희생이 모이면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지독한 믿음. 이게 바로 한국인들만이 가진 첫 번째 괴물 같은 능력,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기 대응 시스템인 것이죠. 그때 충격에 빠져 입을 반쯤 벌리고 있던 중국의 왕웨이가 다급하게 끼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명백한 국가의 강제 동원이자 세뇌 아닙니까?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애국심을 강요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갈취한 독재적인 수법일 뿐입니다. 우리 중국에서도 국난이 닥치면 당의 영도 아래 인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뭐가 특별하다는 겁니까? 해리슨 교수는 마치 벌레를 보듯 왕웨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세뇌라고요? 왕웨이 교수, 당신네 중국 공산당이 총칼로 인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감히 여기에 들이대지 마십시오.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은 정부가 기획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 방송사의 작은 캠페인에서 시작된 불씨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간 완벽한 상향식 기적이었습니다. 총칼로 협박한다고 400만 명이 자기 아이의 돌반지를 웃으며 내놓을 것 같습니까? 그건 국가가 국민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지켜낸 위대한 시민 주권의 증명이었습니다. 왕웨이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맥없이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교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입니다. 한국은 단지 빚을 갚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모두가 망한다고 안전자산으로 숨어들 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끔찍한 IMF 위기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미래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깔기 시작했고 삼성은 반도체 투자를 2배로 늘려버렸죠. 위기를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낡은 껍데기를 박살내고
새로운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완벽한 기회로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위기 전보다 위기 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더 높게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의 모든 교과서를 찢어버린 유일무이한 사례였죠. 다나카가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괴물들. 말도 안 되는 괴물들이다. 그의 조국 일본은 거품 경제가 붕괴한 후 30년이 넘도록 아픔을 피하려고 구조조정을 미루다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아픔을 정면으로 돌파해단 3년 만에 부활한 한국의 데이터는 다나카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 혹은 진화하는 문명이라고 부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죠. 해리슨 교수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거대한 사진 한 장이 스크린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에서 바라본 은하수처럼 끝없이 펼쳐진 수백만 개의 촛불의 바다였습니다. 2016년 겨울 서울의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집회의 현장이었죠.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한국에서 벌어진 이른바 촛불 혁명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20주 동안 누적 인원 1,700만 명이 이 좁은 광장에 모였었죠. 단일 집회 최대 232만 명이 한날 한시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232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파가 불만을 품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경찰 체포자의 숫자는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2020년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수천 개의 상점이 약탈당하고 불에 탔으며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고 수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죠.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때도 파리 시내가 전쟁터처럼 변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속으로 최소 수백 명의 사상자와 수천 명의 체포자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제로입니다. 해리슨 교수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에 세미나실은 폭탄을 맞은 듯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망자 0명, 폭력 사건 0건, 약탈과 방화 0원. 심지어 232만 명이 지나간 자리에 쓰레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쓰레기를 주워 분리수거를 했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을 위해 서로가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쳐 길을 터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분노한 군중이 모였는데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최고 권력자를 탄핵하고 정권을 교체해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두 팔을 벌려 우리 모두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만이 가진 고유의 유전자, 정서 동기화의 위력입니다. 수천 년 동안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 가혹한 역사가 8,200만 명의 한국인들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진화시킨 겁니다. 평소에는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평범한 개인들이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아무런 지시나 강압 없이도 스스로 하나의 지능으로 연결됩니다. 마치 수백만 마리의 정어리떼가 포식자 앞에서 완벽한 대열을 유지하며 하나의 거대한 괴물처럼 움직이듯이 말입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팔에는 어느새 소름이 돋아 있었죠. 일본은 재난이 닥치면 매뉴얼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중국은 공산당의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물어뜯으며 혼란에 빠지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위기가 발생하는 즉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연대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마스크 대란 때도 국민 스스로가 양보하며 질서를 지켰고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불과 6개월 만에 관련 법안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미친 속도를 보여주죠. 해리슨 교수의 눈빛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중국의 왕웨이 교수, 일본의 다나카 상. 당신들이 왜 그토록 한국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려 애썼는지 저는 아주 잘 압니다.
당신들의 뼛속 깊은 곳에는 사실 지독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위기 속에서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수백만 명이 완벽한 질서로 통제되는 이 기괴하고도 경이로운 민족이 언젠가 하나로 통일되어 완전한 힘을 발휘하는 그날, 아시아의 패권은 당신들의 손을 떠나 영원히 저 한반도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그 끔찍한 공포 말입니다. 다나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왕웨이 교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깊은 절망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계를 주무르던 두 강대국의 오만한 브레인들이 한국이라는 진정한 거인의 실체 앞에서 완전히 짓눌려 붕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15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저의 모든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차원의 국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미나시를 무겁게 짓누르던 침묵을 깨고 해리슨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향해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는 휴전선이 사라진 온전하고도 거대한 붉은빛의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었죠. 교수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결 차분해졌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은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의 길었던 분석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중국의 왕웨이 교수, 그리고 일본의 다나카 상. 당신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8,200만의 완벽한 융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교수가 지도의 정중앙을 붉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만약 이 무서운 위기 극복의 DNA와 끈기, 그리고 수백만이 하나로 뭉치는 집단 지능을 가진 민족이 8,200만 명의 단일 국가로 온전히 합쳐진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한 숫자의 나열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가 경악할 수준입니다. 경제 규모는 단숨에 세계 7위권으로 도약하고 군사력은 세계 5위권을 넘어 사실상의 핵 잠재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되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최고의 물류 허브가 탄생하는 겁니다. 왕웨이 교수의 이마에서 식은땀 한 방울이 떨어져 마호가니 책상 위를 적셨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일침을 가했죠.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지금 미군과 한국군의 최정예 전력은 평택과 휴전선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는 순간 그 막강한 전력은 압록강을 맞대고 당신들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베이징과의 거리가 불과 수백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그 턱 밑에 자유민주주의와 첨단 기술로 무장한 8,200만의 거대한 호랑이가 따리를 틀게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수십 년간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구축했던 동북아의 패권. 지도가 단 하루 만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이죠. 교수의 시선이 이번에는 넋이 나간 다나카에게로 향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 5,200만 명의 남한 인구만으로도 모든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쩔쩔매고 있는데 8,200만의 거대 내수 시장과 북한의 희토류 자원까지 결합한 한국을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기술을 빼앗겼다며 억지를 부릴 시간조차 없을 겁니다. 일본은 영원히 한국의 등 뒤에서 2등 국가로 찌그러져 쇠락의 길을 걷게 될 테니까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역시 교수의 다음 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었죠. 미국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챈들러 정보관, 당신도 잘 알 겁니다. 갑자기 저를 호명하는 교수의 말에 제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지금 워싱턴은 북한이라는 위협을 핑계로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며 동아시아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스스로 분단을 극복하고 8,200만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순간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명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오히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야 하는 끔찍한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들은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지독한 호랑이들이니까요. 해리슨 교수가 강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40여 명의 엘리트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의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국가의 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지난 60년간 인류가
300년에 걸쳐 이룩할 변화를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압축해서 이뤄낸 유일무이한 기적입니다. 환경이 주어지길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물어뜯고 위기를 삼켜버리며 진화해온 새로운 차원의 생명체란 말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마지막 문장이 묵직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21세기의 미래를 감히 논하지 마라. 방금 전까지 당신들이 조롱했던 그 작은 나라는 위기가 닥칠수록 더 강하게 결속하고 짓밟힐수록 더 무섭게 일어나는 진정한 괴물입니다. 제발 그 미친 나라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제 모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교수가 낡은 가죽 가방을 챙겨들고 강단을 내려갈 때까지 회의실 안에는 그 흔한 헛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정적. 누군가는 두려움에, 누군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천천히 기립하며 치기 시작한 박수 소리가 이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로 변해 케네디 스쿨의 지하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저 역시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친 듯이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오만했던 저의 외교관 인생이 산산조각 나면서도 동시에 인류의 위대한 성취를 목격했다는 벅찬 환희가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무렵 저는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멍하니 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무겁게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칭화대의 왕웨이 교수와 일본의 다나카 관료가 씁쓸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낄낄대던 그 뱀 같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챈들러 정보관. 제가 완전히 틀렸었군요. 왕웨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수출이 흔들리는 그 얄팍한 통계표만 보면서 우리가 드디어 한국을 이겼다고 착각했었죠.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8,200만 명의 진짜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금반지를 내놓고 200만 명이 모여도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는 그 지독한 국민성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두렵습니다. 다나카 역시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우리가 가르친 하청 국가쯤으로 여깁니다. 기술을 훔쳐간 도둑들이라고 매도하죠. 하지만 오늘 똑똑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피하려다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저들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기어코 벽을 부수고 나갔다는 것을요. 스승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제자에게 참혹하게 짓밟혔던 겁니다. 도쿄로 돌아가면 모든 전략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저들의 영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계를 주무른다던 우리 셋 모두가 철저하게 오만했던 것이죠. 저는 그 길로 곧장 회의실을 빠져나와 차가운 보스턴의 밤 공기를 가르며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워싱턴 국무부 본부로 긴급 암호 전문을 타전했습니다. 제목 긴급.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 전면 폐기 및 재검토 요청. 본문. 오늘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평범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를 먹고 자라며 시련이 닥칠수록 수천만 명이 하나로 결속하는 새로운 인류 문명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모든 외교 전략을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호랑이를 적으로 돌리는 순간 미국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딱 3개월 후 저는 난생 처음으로 워싱턴을 떠나 한국의 수도 서울에 발을 디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고속철도 창밖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마천루와 눈부시게 발전한 인프라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제가 진짜로 보고 싶었던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해리슨 교수의 스크린 속에서 200만 명의 촛불 바다가 일렁이던 바로 그 성지였죠. 평일 오후의 광장은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연인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시는 평범한 어르신들의 모습. 저는 그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주름진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 바로 저분들이었구나. 나라가 망한다고 했을 때 장롱 속에 금반지를 들고 나와 눈물을 훔치며 줄을 서셨던 분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피땀 흘려 공장을 돌리며 이 거대한 기적의 토대를 닦아 올리신 진짜 영웅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저 평범하고 약해 보일지 몰라도 저들의 혈관 속에는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 다시 불타오를 무서운 DNA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광장의 벤치에 앉아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 보고할 새로운 한국 분석 보고서의 첫 문장을 아주 힘주어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 어떤 강대국의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철옹성이다. 이 나라는 바로 저 평범한 국민들의 희생과 피땀, 그리고 꺾이지 않는 불굴의 영혼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맑은 하늘 위로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진짜 괴물이 되어버리는 나라, 대한민국. 그 숨막히는 위대함 앞에 저 윌리엄 챈들러는 기꺼이 경의를 표하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름 돋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의 엘리트 외교관마저 완전히 압도해버린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힘. 그 힘은 결코 운이나 기적 같은 허황된 단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밤낮 없이 흘리셨던 그 뜨거운 피땀과 눈물이 모여 지금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싸우고 나라가 휘청일 때마다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셨던 어르신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하버드 석학이 극찬한 그 기적의 DNA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나라를 일구신 어르신들의 거룩한 희생과 멈추지 않았던 발걸음에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들으시며 가슴속에 뜨거운 자부심이 차오르셨다면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이 나라가 더욱 강하게 뻗어나가길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과 응원의 댓글이 이 채널을 지탱하고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아내시느라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가장 눈부신 자랑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